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습관이 당신 인생을 조용히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으로, 청년기에는 직업으로, 중년에는 재산과 자녀의 성취로,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는 건강과 노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견주어 왔습니다. 비교는 우리 삶의 배경음악처럼 늘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음악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소음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을 확인해도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고, 남보다 못한 것을 발견하면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완전히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불행의 수레바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바퀴. 멈추고 싶어도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계속 굴러갑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어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인생의 많은 것을 체득해도 여전히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흔들리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듣기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비교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지력이나 결심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가 말한 의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채우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며 끝없이 우리를 앞으로 내뭅니다. 그리고 비교는 그 의지가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의지 때문입니다. 의지는 자신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지 증명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과 증명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비교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는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더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비교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흔히 비교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보다가,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다가, 형제자매와 대화하다가 비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외부 자극이 방아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비교의 진짜 출발점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가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결핍입니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뜻이고,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청년기에는 능력과 성취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중년에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건강이, 자녀의 성공이, 노후 준비가, 혹은 삶 전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우리를 비교로 내뭅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불안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얻은 안도감은 진짜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우월감일 뿐이고, 상대적인 우월감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새로운 패배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패배자는 결국 나 자신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나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는 우리 사고의 기본 틀이 됩니다. 무언가를 볼 때 자동으로 묻습니다. 나는 어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나와 비교하면 비교는 생각이 아니라 반사작용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순환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지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비교를 낳고 비교가 불만족을 낳고 불만족이 다시 새로운 욕망을 낳는 끝없는 순환. 우리는 한 번도 이 순환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도 왜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도 왜 삶이 무거운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정 욕구는 비교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인정 욕구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동창회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서로를 살핍니다.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누가 더 여유로워 보이는지,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됐는지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려고 애씁니다. 실제보다 더 건강한 척, 더 여유로운 척, 더 만족스러운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괜찮았다는 것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집니다. 포장된 모습은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타인의 시선은 사실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의 불안과 비교 속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통해 우리 존재를 증명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은 비록 남보다 못해도
앞으로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런 위안은 사라집니다.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정해졌습니다. 직업은 정년을 맞았거나 손에서 놓았고, 자녀는 이미 자라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재산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대로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비교는 더욱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결과가 미래를 향한 과제가 아니라 과거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비교는 현재를 흔들 뿐 아니라 과거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감정이 됩니다. 동시에 비교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연봉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비교하고, 자녀의 성공을 비교하고, 노후 준비를 비교하고, 남은 시간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저렇게 정정한데, 나는. 저 집은 노후 준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비교는 바꿀 수 없는 영역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는 노력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의 비교는 되돌릴 수 없음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비교는 후회와 결합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것을 해뒀어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욕망의 시기이고 노년은 후회의 시기이다. 욕망이 식은 자리에 후회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그 후회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쓰라리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지점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지점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 우리가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교에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대신 머릿속은 온통 저 사람은, 남들은 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현재의 나는 사라지고 상상 속의 타인들만 남습니다. 비교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삶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산책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걷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햇살은 사라지고 비교만 남습니다. 비교를 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도 놓칩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끊임없이 타인에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뭘 좋다고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뭘 가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나는 정말 이게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걸까? 나는 정말 이게 행복한 걸까? 이 질문조차 비교 속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는 삶은 가능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솔직합니다. 완전히 비교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있는 한 우리는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 비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비교에 휘둘리는 삶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조란 대상을 욕망의 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보는 것. 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꽃을 볼 때도 예쁘다. 저 꽃보다 낫다. 우리 집 꽃보다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조는 다릅니다. 그저 봅니다. 꽃잎의 곡선을, 색의 미묘한 차이를, 빛에 비친 투명함을, 비교도 없고, 우열도 없고, 의미 부여도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지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원하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우리를 숨쉬게 만듭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곧 다시 비교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경험이 우리에겐 힌트가 됩니다.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타인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내가 비교 때문에 저 사람도 비교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듯 저 사람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듯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동료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질투는 약해집니다. 형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도 나처럼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자기 나름의 선택을 했으며 자기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 안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원할수록 많이 괴롭고 적게 원할수록 덜 괴롭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여유롭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필요할까요? 정말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함입니다. 평생 더 많이를 외치며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비교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더 경계하게 만들었고,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습관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비교하며 달려온 결과
당신은 평온해졌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음도, 체력도, 야망도. 그렇다면 비교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교를 내려놓는다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남들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방향으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비교로부터의 자유. 물론 이 자유는 외롭습니다. 남들의 박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공허한 외로움이 아니라 단단한 외로움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멀리 갔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내 건강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유가 내 여유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을 지우지 않습니다. 비교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서 천천히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비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비교하는 삶.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조금 더 평온한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휘둘리는 삶은 오늘 여기서 조금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 인생 후반에 가장 조용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